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는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 검찰 수사와 기소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는 잘 설명할게요.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공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지목한 뒤 지난해 3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2019년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부탁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했지만 이후 술자리 회유를 당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게 쌍방울의 대북 경제 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란 취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같은 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결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이는데요. 반쪽짜리 개원에 원구성 협상까지 22대 국회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불러 22대 원 구성을 위한 협상 중재에 나섭니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분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쪽에서 내일 빨리 내주면 같이 내서 바로 의결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빨리 내주십사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나눴지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21대 후반 국회 그대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며 합의가 안 되면 10일 본회의 단독 표결로라도 11개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힘자랑이 본격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차이가 첨예한 데다 오늘 협상에 국민의힘 측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 협상 타결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포항 영일만 일대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미 액트지오사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각에서 제기된 시추 가능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전 입국한 액트지오사 고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 And then raise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오늘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영일만 일대 140억 배럴 규모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남미 가이아나 등 여러 심해 자원 탐사에 참여한 아브레우 박사는 입국 당시 분석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And did you also analyze the economic values of the oil reserves and do you highly evaluate them? The answer is yes. 아브레우 박사는 동해 유전 개발에서 철수한 호주 대형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다른 평가를 내린 배경도 설명할 전망입니다. 우드사이드 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와 손잡고 2007년부터 15년간 동해에서 물리 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또 다른 자원개발 기업 BHP와 합병한 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초 동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액트지오사 규모와 본사 위치 등을 둘러싼 각종 의문도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22대 국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을 했죠. 오늘이 원구성 법정 시한인데요.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되게 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고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는 의견을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국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꿰는 게 가장 중요한데 법대로 기간 내에 원을 구성해야 된다. 원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어지는 첫 번째 날짜인 10일 날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원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이제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 우원식 의장의 협의를 제의할 예정인데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에 정해진 날짜는 지키는 게 좋다. 예.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니까지. 그러니까요. 예. 원구성이 뭐 50일 끌어든 데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법정 시한은 지키는 게 좋다. 지키지 않으려면 뭐하러 법을 만들어 옵니까? 그러니까 국회법에 정한 시한을 정하고 지켜야 되고. 그러나 또 힘 있는 정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예. 일방처리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합의해서 법정 시한을 지키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대체로 11대 7로 상임위원회를 배분하자고 지금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몇 가지 쟁점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와 운영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과방위와 이제 민주당이 뭐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법사위는 지금까지 국민의힘도 야당 몫이라고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그래서 국회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하자고 해서 상임위원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물론 21대 국회 전반기 좀 달랐지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래, 야당 몫이니까 민주당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 운영위원회는 과거 청와대 지금은 또 대통령실을 관할하니까 그건 여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에서 양보를 하고 그 운영위를 야당이 하겠다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사위는 민주당, 운영위는 여당 이렇게 해서 하면 법정 시한을 지켜서 협의로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이제 법정 시한을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뭐 재헌절까지 가야 된다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은요 국회법대로 하자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 선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맘대로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 밀어붙이실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들을 맘대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국회가 잘못된 관행이 이제까지 이어왔다 이런 예. 말씀드리고요. 관행으로 그냥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서 30일 2달간 원도 열지 못한 채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관행들은 단호히 없어져야 되고요. 네네.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법대로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국민들께 더 잘해서 4년 후에 다수 의석을 얻으면 또 법대로 하시면 되고 이러면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단독 선출했는데요. 어차피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요술 방망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 야당에게 법사위와 또 운영위에 대한 견제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영일만 일대 이 석유와 가스 이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정부 발표를 놓고 지금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이 미국 액트지오사의 고문이죠. 한국을 찾았는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And then raise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And did you also analyze the economic values of the oil reserves and do you highly evaluate them? The answer is yes.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ment 14 billion barrel? It the spot has? It's possible. Possible? Very possible?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오늘 이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이제 분석해서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야당에서는 연일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언급하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네.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 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예. 뭐 당연하죠. 당연해야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성이 뭐 한 20%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10중 8구 실패한다. 그건 맞죠. 80% 실패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10중 8구 실패 가능성이 있으면 안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뭐 자원이 정말 목마른 나라입니까? 뭐 석유 한 방울도 안 난 나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그러니까 하긴 해야 한다. 대신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잘 평가해서 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예.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길 바라지만 걱정이 많다는 거니까 전 잘 되길 바라지만 이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그 산유국이 된 나라, 엄청난 대박이 터진 나라가 가야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는 1916년인가요? 100년에 걸쳐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공한 게 2008년부터 엑손 모빌이 해서 성공했는데 예. 그것도 7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산유국이 된 겁니다. 엄청난 산유국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오늘 뭐 아브레오 박사인가요? 네. 그분의 설명을 잘 들어보고 예. 정말 20%라고 판단한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80%의 실패 가능성에 주목을 할 게 아니라 20%의 성공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새로운 그 유전이 생기는 건 전부 심해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3%에서 시작한데도 성공한 데가 있고 10%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다.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원이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지 말자는 거냐. 그럼 차라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야당의 역할이 견제잖아요. 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을 막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이 탐사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이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국가에 포항 앞바다에서 기름과 석유가 나오는데 싫어할 국민이 또 싫어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좋습니다만 뭐가 의문점이 많다.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에서 15년간이나 네네. 이런 그 포항 앞바다 쪽 네. 동해안에서 이렇게 석유 시추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네네. 물리 탐사 결과 결국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포기하고 나갔는데 바로 액트지오사에서 이렇게 20% 그리고 1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구심이 들고 민주당 예. 입장에서도 당연히 의구심이 들고요. 시추공 하나마다 1,000억씩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야당이 이러한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액트조사 보니까 뭐 정규직도 뭐 2-3명밖에 없는 것 같더라. 본사 주소가 가정집이더라. 그리고 매월 3-4천만 원의 매출밖에 올리지 않았던 회사인데 작년에 갑자기 몇십억의 매출을 올렸고 이게 한국과 관련된 매출이더라라고 하니까 네. 정말 이 액트지오사의 이 탐사라든가 이런 자료 분석 결과가 예.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또 예. 정부도 더 신밀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드사이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정부도요 해명 자료를 냈는데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남긴 자료를 토대로 이제 새롭게 유망 구조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그 설명과 해설을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당연하죠. 지금 뭐 본인이 입국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다 설명하겠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심해 유전들이 1년 안에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100년에 걸쳐서 탐사를 하고 시추를 해보고 실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추를 한 게 8년, 7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20% 가능성이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예. 그것만 가지고서 공박을 벌일 게 아니라 시작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액트지오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건 자기들이 직접 시추를 하거나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제공된 자료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인원이 적으니 뭐 하는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여야의 논쟁이 좀 일단락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인도 단독 순방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틀 연속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치졸한 시비라는 이 장문의 글에 이어서 김 여사의 인도 이 선물 무단 반출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의상 외교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문 전 대통령의 등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책을 낸 거죠. 근데 처음에 회고록을 냈죠. 예, 회고록을 내신 거고 여기에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공격 포인트로 삼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대통령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 국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께서 이렇게 인도 방문했고 그래서 외교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기내식 비용이 얼마냐라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578억 원의 해외 순방비로 1년간 썼거든요. 네네. 그러면 기내식 비용이 얼마겠어요? 이것 가지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그러면 법으로 정한 식대로만 밥을 먹어야 된다. 이게 정말 품격이 없는 얘기거든요. 예. 국민의 열서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밥값을 얼마 먹었니, 얼마짜리 호텔에서 잤니 이런 얘기로 흘러가 버리면 네네네. 대통령의 경호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국민의 어떤 대외적인 외교 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의 어떤 문제 제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죽어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보다는 네. 현재 국민들께 더 잘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내식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노 교수님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의상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서 제작해서 인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의상을 다시 만들어서 입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 네. 글쎄 뭐 저도 이게 치졸한 시비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좀 공방을 벌일 때는 네. 나라를 위해서 좀 뭔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공방을 좀 벌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런 공방의 단초가 왜 나왔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한 뭐 회고록입니까? 뭐 대담집입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타지마할 단독 외유 그걸 가지고 무슨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고 본인들이 딱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면요. 지금도 그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네네. 당시 김정숙 여사가 방문해서 인도 여성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예. 여성이더라고요. 예, 그분하고 저분이 저 앞에 계신 분. 예, 처음만 저기부터 말을 들어보면요. 네. 저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고위급 인사를 요청했는데 영부인과 같은 고위급 인사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인터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는 초청 대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걸 뭐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마치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처럼 그 인도에 초청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서 이 기내식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기내식 논란도 영부인이 안 갔으면 공군 2호기를 띄울 이유가 없고 예. 거기서 기내식 불고 또 새로운 어떤 기내식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타지마할 단독 외유를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하는 그 강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것이고 의상 외국 정부에서 선물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외국 영부인에게 한복을 선물했는데 예.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다른 옷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예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예.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거기 선물한 주체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어떻게 찢어가지고 다른 옷을 만들어 입었다? 예.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서는 좀 그건 약간 이제 추적하겠습니다. 예. 순화를 해체를 해서 뭐 이렇게 다른 것을 알겠습니다. 만들었다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단독 외유를 외교라고 표현한 이 단독 외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요 청와대 인사들 소위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 연일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건영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제가 불러서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현 정부하고는 어떠냐 내가. 똑같습니다 의원님.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특별하거나 무슨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진이라도 좀 찾아봤는데 지금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승훈 변호사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고 이 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뭐 별거 먹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격이 워낙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큰 돈을 어디다 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끼에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비싼 걸 먹었어 이렇게 충분히 비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출발할 때는 성남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한항공에서 별도로 식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배송을 하고 그래서 식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아마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다고 대통령의 부인이 전용기를 타고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 때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식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정숙 여사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도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비가 한 230억 정도 있는데 여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붙여서 579억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부산 엑스포 외교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외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리고 5,700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결국에는 29표 받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 엄청난 많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아껴서 돈을 쓰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식사비가 높았다 또는 뭐 왜 비싼 호텔에서 잤냐 왜 비싼 차를 타냐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해버리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야당을 공격하고 싶은 것은 알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이 되는 공격이기 때문에 자제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의 정상 외교와 지금 김정숙 여사의 외교 행보라고 들려지는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말씀 제가 한번 드리고요. 이 문제는 글쎄 뭐 사실이 어떤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 타지마할 이 관광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 인도 방문 당시 즉석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타지마할 일정 순방 직전 답사 때 추가한 것으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내식 논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기내식 비용 가지고 시비를 걸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항공사 고위직을 지낸 분한테 취재를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였더니 약간 많아 보이긴 하는데 과도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부인이나 대통령이 탑승을 하면 경호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내식을 일반 기내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별도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만 만들고 경호 사람들이 가 봐야 되잖아요. 혹시 뭐 독극물 탈 수도 있으니까. 경호처 사람들, 검식관 다 가서 보기 때문에 그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만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올 때 기내식을.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만들면 거기 별도의 공간을 따로 임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와대 조리장도 갖고 또 검식관도 갖고 경호처 요원도 갖다는 그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40만 원 한 끼에 들어갔다면 한 20만 원 이상은 그런 관리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음식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할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근데 왜 본질이 뭐냐면 영부인이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용이 드는 거죠. 영부인하고 처음 예정대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그 수행원 몇 명과 갔으면 예. 민항기를 타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영부인이 타지마할 관광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타지마할 얘기 뭐 거기 가서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 현지 인도 정부가 갑자기 요청해서 그렇다? 지금 얘기하셨지만 방문 전에 인도 외교부 홈페이지에 타지마할 관광, 그 타지마할 가는 일정이 공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현지에 가서 갑자기 즉석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미리 예정돼 있던 일정인데 예. 그걸 자꾸 이제 타지마할 관광 일정이 미리 예정돼 있었다 얘기하면 또 비판을 받으니까 아 거기 갔더니 인도 정부가 그렇게 요청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것도 정말 문재인 정말 말씀대로 예. 조용히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 논란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요, 오늘 그 도종환 전 장관이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상 이제 설명을 좀 해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김정수 면선으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 조치하겠다. 이 김정수가 이렇게까지 좀 나온 상황이고요.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해서 밝혀라 이렇게 상황이 돼요. 좀 확대되는 양상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시대의 기류인 것 같아요. 예. 법원에서 대통령이 밥 먹은 거라든가 대통령이 영화 본 거 이런 세금 영수증 자료까지도 제출을 하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뭐 도정환 의원도 밝혀야 되고 또 문체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체부가 예. 뭐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 다 공개해서 차라리 이 기회에 하나의 관행으로 만들어버리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문체부를 사실상 뭐 지휘하는 행정부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전 정부 그리고 전에 전 정부, 현 정부까지 밝혀주면 예. 국민들께서 오해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종환 전 장관이 좀 설명을 하겠다고 나선 거는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세히 설명하면 예. 물론 납득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설명했던 기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하겠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대표로 좀 확정이 됐었는데 예. 나중에 영부인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영부인이 처음부터 일정을 이렇게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았다면 영부인이 단장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EO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단장이 되고 장관이 수행원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끼워넣다 보니까 단장이 장관이고 영부인은 특별 수행원이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지금까지 그대로 막 똑같은 기조로 얘기한다면 별 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탈북민 단체가 어제 새벽에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대형 풍선엔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저장된 USB 5,000개도 실렸다고 합니다. 앞서 이 북한 대북전단을 날리면 그의 100배에 달하는 오물을 살포하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과연 북한이 어떤 대응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모인 탈북민 단체 활동가들이 길쭉한 풍선에 수소가스를 주입합니다.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를 비판한 대형 현수막이 걸린 풍선 10개엔 대북전단 20만 장이 실렸습니다. 북한 인민이여 일어나라! 놓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와 나훈아, 임영웅의 트로트곡을 저장한 USB 메모리 5,000개와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함께 담겼습니다. 사랑과 진실과 돈과 약을 보냈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이 쓰레기를 보냅니까? 김정은이 사과하기 전까지 탈북자들의 편지를 더 많이 더 자주 보내려고 합니다. 군 당국은 대형 풍선이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은 대북전단을 이유로 15톤에 달하는 오물을 풍선 1,000여 개에 실어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예고하며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검토하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대북전단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비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중단을 요청하거나 제재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전국 국립대 병원장들이 오늘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갖습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진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는데 오늘 마감되는 의사협회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전체 휴진이 다른 대형 병원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등 서울대의대 4개 병원 교수진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오전까지 진행된 총파업 투표에서 68.4%가 전체 휴진을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휴진 결의문에서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 달렸다며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압박이 계속되면서 교수들의 반발이 터진 겁니다. 서울대병원의 휴진 결정으로 빅5 등 다른 주요 대학 병원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사협회도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회원 10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어떤 의지와 능력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다른 대형 병원들과 개원이들까지 총파업에 나선다면 2020년 이후 4년 만에 전국적 의료마비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와 이 오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인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이화영 씨가 쌍방울의 고문으로 근무하다가 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리를 나간 다음에도 이 쌍방울의 법인카드와 어떻게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합계 3억 3,400만 원 정도의 뇌물 그리고 또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네. 혐의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쌍방울에 그 연락을 해서 그 관련되는 증거를 없애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으로 해서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고 지금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고요. 예.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지금 2018년 19년이었습니까?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가지고 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대북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방문비 300만 불 합해서 800만 불을 쌍방울 돈을 이용해서 북한으로 보낸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런 것으로 되고 있는데 예.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외국환 관리법 해가지고는 3년 그리고 뇌물 등에 대해서는 12년 합계 15년의 징역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을 했었는데 예. 그것이 오늘 오후 2시에 선고된다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유무죄 판결 여부에 따라서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수사, 네. 기소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뭔가요? 예, 일단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대북 송금된 돈 500만 불, 300만 불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송금이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환 거래, 외국환으로 신고하지 않고 부적법하게 이제 반출했다는 취지가 이제 공소장에 간단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재판부가 이걸 유죄로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는데 돈이 간 거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거든요. 예. 적법 절차를 예. 이제 지키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단에 머무른다면 이재명 대표까지 좀 경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네. 검찰이 주장한 여러 사실관계들 보고가 있었고 그게 사실 경기도와 무관하지 않게 움직인 돈이다라는 부분까지 이 판결문에 설시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번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예. 소명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좀 물음표를 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리해서 백현동부터 기소를 했었는데 만약에 다른 판단이 나오면 별도로 또 이제 추가 기소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관여 여부와 관련해서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습니다. 진술 번복이 오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화영이 평화부지사로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 한마디로 외국환 관리법 위반의 동기 네. 나아가서
주범이냐 공범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양형의 이와 같은 어떤 그 진술 변경이라든가 번복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6월 작년 6월 달 전후로 해서 기존에는 부인하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그 당시에 이재명 그 경기지사에게 이러한 내용을 사전 사후에 보고했다라는 자필 어떤 그 진술서 한 4번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어떤 절차를 거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 부인이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부부 싸움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소란이 있었고 더불어서 그 전에 있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해고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이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면서 법정에서 퇴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퇴정할 때에 이 이화영 그 부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저 그거 증거에 부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동의합니다라고 이 사건 재판장 앞에서 진술했는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유죄를 인정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양형과 관련되는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 같은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관여 여부에 대해서 상세한 설실을 요청한다라는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판장이라고 하면은 아마 일정 부분 판결문의 이유를 밝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있을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유튜버가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진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이제 해당 유튜버에게 가해자 공개 동의한 적 없다라고의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사실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도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네일샵이다. 이렇게 좀 이른바 좌표가 찍혀서 별점 테러, 리뷰 테러를 당하면서 더 이상은 이제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자들 경찰에 진정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워낙에 이 얼굴까지 공개하고 직업을 공개하다 보니까 피해자와는 혹시 이게 이야기가 된 거냐는 많은 질문들이 해당 유튜버한테 쏟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들과도 피해자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측에서는 어떤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관련 영상을 내려달라고 피해자는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법적인 어떤 처벌이 만료된 상황에서 이런 신상이 공개된 지금 3명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직장을 잃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2000년대 초반 당시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는데 지금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이런 법적인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과연 이런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른바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부분이 형사적으로 유죄 처벌 확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어떤 사회적 공분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사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해서 처벌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으십니까?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갖고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매주 금요일 이번 한 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의 이슈 자세히 파헤쳐봅니다. 사건의 해부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사회부 사건 데스크 최석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 차장님, 오늘 주제 뭔가요? 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모녀가 살해됐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 모녀 피살 사건 얘기입니다. 피의자인 65살 박학선은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여성의 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7시 40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뭐라고 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별 통보 듣고 범행하셨습니까? 딸한테는 왜 범행하신 건가요? 흉기는 왜 다른 곳에 버리셨어요? 피해자분들한테 하신 말씀 있습니까? 피해자 가족이 교제 반대해서 범행하셨나요? 범행 계획 없이 피해자 찾아가신 거 맞으세요? 네, 모녀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인데 왜 그런 겁니까? 네, 교제살인, 이별살인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저녁 6시 50분 서울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범행 40여 분 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땐 어머니인 60대 여성은 현장에서 이미 숨져 있었고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박 학설은 범행 13시간 만에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붙잡혔는데 경찰이 다가서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고 휴대전화도 껐습니다. 도주 과정에선 현금만 쓰면서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탔는데 경찰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무슨 관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범행 후 왜 도주하셨습니까? 흉기는 미리 좀 준비하신 건가요? 아닌데 거짓말입니다. 네, 박학선이 사용한 흉기는 범행 나흘 만에 인근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박학선과 피해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사건 발생 1시간 전쯤 박학선은 인근 건물에서 피해자들을 만납니다. 6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는 자리였는데 격분한 박학선이 피해자 오피스텔로 따라 올라가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60대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한 모임에서 박학선을 만나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학선의 집착이 시작됐고 스토킹으로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의 얘기입니다. 이거면 만나고 한두 달 지나고 두세 달 지나고 이제 이게 혼인인 거잖아요. 이제 관대가 되니까 집착이 심했던 거예요. 새벽 5시 반부터 전화 온대요. 자기 전화 받을 때까지. 완전 스토킹이죠. 출근하기 전부터 집 앞으로 와 있고 일하는데 좀 출근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옆에 계속 앉아만 있는 거지. 네, 2명이나 숨졌습니다. 그야말로 좀 참극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네, 박학선 오피스텔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모녀 사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집에 여러 번 방문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 남자가. 흉기는 어디 있는지 알고 모녀 관계이기 때문에 희생이 날 수가 있죠. 모녀는 서로 구하기 위해서 달라붙어서 뜯어 말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치명상을 입기가 쉽겠죠.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면 따로따로 도망쳐 나오려 했겠지만 어머니와 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신상이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경찰은 신상 공개회를 열고 박학선의 이름과 나이, 수사기관이 찍은 사진, 일명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다방 여사장 2명을 살해한 이영복과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나혜에 이어 3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3명 중에 박학선과 김래아 이 2명이 교제살인 피의자라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진짜 지난달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의대생 신상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가 다른 건가요? 예, 의대생인 25살 최모 씨도 교제살인 피의자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숨진 여자친구의 시신에선 급소를 공격당한 흔적도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건 신상 공개 요건에 피해자와 유족의 의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족 측이 최 씨의 신상 공개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숨진 모녀와 유족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올해 신상 공개 대상자 3명 중에 2명이 교제살인, 이별살인 피의자라고 합니다. 관련법 마련, 대책 시급해 보입니다. 최 차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 X사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초대형 우주 발사체 스타쉽이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에서 현지 시간 6일 발사된 스타쉽은 고도 210km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뒤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바다에 내렸습니다. 지난번 시도에서 공중분해됐던 스타쉽은 4번째 시도 만에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발사된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는 국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탑승한 우주 비행사 2명은 우주 정거장에서 약 8일 동안 체류한 뒤 지구로 돌아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각국 정상이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특별 초대를 받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합군이었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반러시아 연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 공군 비행기가 에어쇼를 선보이고 낙하산 부대는 상륙작전 당시를 재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나치 독일에 맞서 최대 규모로 개시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행사가 열려 25개국 정상이 한데 모였습니다. Nous sommes tous aujourd'hui des enfants du débarquement. 러시아와 전쟁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특별 초대를 받았습니다. You're here for the Normandy landing. Do you expect one day Ukraine landing? I hope so. 패전국 독일의 숄츠 총리도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정작 연합군 소속으로 함께 승리를 이끌었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는 서방 단결이 곧 민주주의 수호라며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let that happen. To surrender to bullies, to bow down to dictators is simply unthinkable. 영국 찰스 3세 국왕도 국가들이 폭정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각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지지 발언을 쏟아내면서 서방과 러시아 사이 갈등의 골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에 출전한 소방관들이 무대 위에서 마음껏 근육을 뽐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전국 소방기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중에 눈길을 끄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멋진 소방관들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바로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였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소방관들은 그동안 땀 흘려 만든 근육을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현직 소방관들이 모델과 함께하는 패션쇼도 열렸는데요. 소방 제복 런웨이 쇼에서는 평소 소방관들이 입는 11가지 제복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소방관들의 유쾌한 모습도 참 보기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평소 소방관들을 생각해보면 헌재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번 행사 어떻게 마련되게 된 건가요? 네, 방금 보셨던 장면들은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벤트였는데요. 다른 종목에서는 소방관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면 20kg이 넘는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 속으로 달려가야 하고요. 큰 불이 나면 엄청난 수압의 소방 호스를 잡고 함께 화재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몸짱 소방관들처럼 소방관은 평소에도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소방관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듬직하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서울이 29도, 그 밖의 내륙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산지와 전남 동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영남, 제주는 일요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29도, 전주와 광주 28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며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